안녕하세요. 화사관님 홍익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제인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언제 신청하는지, 특히 요즘 처분금지 가처분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채무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협의분할로 법무사가 써준, 변호사나 법무사가 써준 재산분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자기 지분을 포기하죠. 지분을 포기하면서 그 지분을 뭐 상속자인, 수익자인 어머니나 아니면 다른 형제들한테 일종의 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협의분할의 포기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포기. 지분을 제로로 하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상속과 관련된 사행입니다. 그럴 때 관제인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아니면 다른 그 수익자인 형이나 동생을 설득을 해서 지분 가액을 산정을 해서 그 지분 가액만큼을 좀 할인을 해서 일부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아니 그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반환을 해라. 관제인하고 이제 화해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지분이 뭐 3천인데 여러 가지 사정 절반만 토해내라. 아니면 뭐 한 40%, 30%. 심한 경우 뭐 20, 30%. 왜냐면 억이 넘어가는 거네. 요즘은 억이 다 넘어가죠.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그랬을 때 이제 관제인하고 쉽게 타협이 되면 원만하게 잘 끝나고 그 지분을 돈으로 바꾼 거를 관제인은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종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일부 채무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버티죠. 모르겠다. 발락 나자빠지죠. 물론 이제 그 가족들이 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수익자를 상대로 일단 부인 청구를 하기 전에 빼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습니다. 그때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때려 맞을 수도 있죠. 수익자 입장에선 뭐 날벼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리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관제인이 가처분을 하는지를 한번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되게 깊게 공부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근데 일반인들도 이게 관제인이 가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구나. 그죠? 가압류를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지분, 말소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돈으로 달라 그럴 땐 가압류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가처분은 언제 하고 가압류는 언제 하냐? 가처분은 부동산을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넘겨가서 근저당이나 뭔가 현상 변경이 있을 때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됐다든지 아니면 근저당을 수익자가 갚았다든지 아니면 근저당을 새로 설정을 해서 근저당이 좀 변동이 있었을 때 부동산의 권리의 현상에 변경이 있을 때는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죠. 이미. 그럴 때는 덧셈 뺄셈을 해서 채무자의 지분만큼을 가액을 산정해서 가액을 돌려달라 라고 청구하면서 그때는 다음에 가압류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가압류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인 채무자 김땅땡의 파산관제인 변호사 홍연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25 이 당시엔 제가 602호였습니다. 지금은 902호죠. 롬펌타워 전화번호 쓰고 팩스번호 쓰고 피신청인은 이름도 기억나요. 그때 구땡땡 서울 성북구 피부정 권리 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이게 어머니나 그 부동산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인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단하죠. 이거는 뭐 그대로 그냥 전형적으로 쓰는 요즘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거죠.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파산 원인 사실을 먼저 기재하죠. 파산자 김땡땡에 대한 파산 선고 및 파산 관제인이 선임됐습니다. 파산자 김 이하 이걸 뭐 파산자라는 용어는 잘 안 쓰죠. 근데 뭐 파산 채무자, 그렇죠? 파산 채무자 이하 파산 채무자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채무자라고 해도 되고요. 파산자라는 용어는 사실상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때는 좀 명확하게 파산 선고 사실을 그 가처분 법원이나 심리법원에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파산자라고 해서 파산 채무자 혹은 채무자라고 써야 될 것을 파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뭐 이렇게 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채무자는 이게 뭐야?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판사님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죠. 채무자는 피신청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렇게 쓰면은 채무자가 원래 여기서는 채무자가 누굽니까? 파산 채무자인데 또 피신청인 채무자는 엄마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처분이나 가압류에서는 전형적인 당사자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왜? 채무자는 제3자죠,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산자라고 하는 게 판사님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죠. 가처분의 목적이 뭡니까? 결정을 잘 받아내는 거죠. 근데 괜히 그냥 뭐 채무자라고 또 원칙대로 했다가 이게 판사가 막 헷갈려서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파산자 김땡땡에 대한 파산 선고의 파산 관제인 선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파산자 김 이하 파산자랍니다는 부채가 증대되어 결국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시절입니다. 2014 하단 땡땡 하면 땡땡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규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지금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다가도 가처분 내고 지금도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가처분 가압류 내고 파산 선고도 거기니까 마찬가지로 이 규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산은 이때도 가처분은 제가 서울중앙법원에 아니 서울중앙 그때는 이제 중앙법원이 다 했죠. 2014년 6월 10일 14시에 파산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 및 신청인을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누굽니까? 파산관제인이죠. 파산자의 협의 분할 과정에서의 상속 지분 포기 행위 이게 부인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됩니다. 근저당 설정 행위, 변제 행위, 대물 변제 행위, 뭐 채무 소멸 행위, 뭐 상계 행위, 채무 면제 행위, 그죠? 채권법에 나오는 채권이 소멸에 관한 행위 있죠? 채권법에 쭉 있습니다. 변제, 대물 변제, 뭐 증여도 있죠.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포기 행위, 부인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돼요. 한편 파산자의 부친 망 김땡땡은 자신 명의 서울 성북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죠? 언제 사망했는지 여기 특정하면 좋죠. 2000 뭐 몇 년. 동부동산에 대해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법정 상속 지분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배우자 구모 씨는 9분의 3, 자녀 김땡땡 9분의 2. 동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순위번호 3번에 의하면 망 김의 사망으로 인해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이 2012년 12월 12일자로 접수되어 파산자의 모친인 피신청인 구땡땡의 명의로 단독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 파산자는 자신이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부인 대상 행위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써놓고 보니까 이 당시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채무자가 지급불능 파산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쓸 필요가 있는데 아마 맨 앞에 그게 조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전의 필요성. 현재 파산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인 청구의 소 이것도 좀 잘못됐죠. 부인 청구를 제기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게 좀 부인 청구는 소가 아닙니다. 부인이 이 당시에 참 뭐 2014년 15년도 그쵸 이제 파산 조금 할 때죠 그때 그쵸 막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실수가 막 보이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인 청구를 제기하여,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부인 청구를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는 바, 소송의 광의 소송이죠. 아니면 제기하여 부인 청구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바, 위 부인 청구에 대한, 그렇죠. 이 부인 청구는 판결이 아닙니다. 부인 청구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이렇게, 그렇죠. 이 당시에는 막 혼용했었죠. 부인 청구에 대한 결정 이전에 비신청인이 이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신청인이 위 청구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파산재단을 위한 한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불축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승소 후 파산재단이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른 겁니다. 이것도 관제인이 이걸 안 해놓고 소송을 했다가 채무자가, 여기서 어머니가 팔아버리면 관제인은 채권자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관주의무가 있다 그랬죠. 쉽게 볼 게 아닙니다. 파산관제 업무를. 담보 제공. 이건 보증 공탁은 가급적 무담보로 하여 주시거나,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는 무담보로 해준다는 게 일본 통인 변호사님이 이제 발표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근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무담보로 해달라는 건 뭐냐면, 파산관제인이 지금 돈이 없어요. 파산재단에. 왜? 워낙 저렴한 30만 원을 예납하니까 인지대 송달료 얼마 안 되니까 관제인 돈으로 낸다고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목적물이, 이거는 좀 빌라를 해서 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구분해 3하면 지분이 막 몇억 됩니다. 9억이면 3억이죠. 구분해 3이면. 18억이면 6억입니다. 27억이면 9억입니다. 그럼 9억에 대해서 증권 0.15%인가? 0.15 정도 돼요. 그러면 9119, 95, 45, 135만 원입니다. 파산 예납할 때 30만 원 예납하는데 관제인 돈으로 때려 박아야 돼요. 좀 불합리하죠. 채무자한테 예납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무담보로 해줄 수도 있지만, 또 무담보로 했을 때는 이게 또 나중에 손해배상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무담보로 해주는 경우는 없고, 관제인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무담보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 것 같은데, 아무튼 신청인과 서울보증사에 지급위탁 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소명 방법은 전형적입니다. 파산성 결정문, 소갑제로증, 선임증, 선고 결정문, 선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건 진행 내역표. 2015년, 벌써 이제 7년 전이죠. 7년 전에 한 달 뺀 7년 전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죠? 이때는 이제 그 성북구를 관할하는 북부지방법원에다가 가처분을 냈습니다. 지금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서울회생법원에다가 부인 청구도 내고 가처분 가압류도 다 서울회생법원에다가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몰랐던 건 아니고, 이제 서울회생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게 해도 되나 하고, 이제 왜냐하면 가처분 가압류는 본안법원에다가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안법원은 서울중앙법원이니까. 다만 좀 이 당시에는 이제 안전빵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이때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눠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별지 목록은 이제 이렇게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 표시해 줍니다. 건물은 서울 성북구 구조 동호수. 이거는 이제 건물 가액을, 소속물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담보 기준도 되죠. 시멘트 블록주,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면적 101.85제곱미터 내 25.49제곱미터 지분이죠. 가처분할 지분, 채무자, 파산자, 상속지분 9분의 2. 도지는 서울특별시 대지죠. 53제곱미터. 가처분할 지분, 채무자, 파산자, 상속지분 9분의 2. 목적물 가액 산정표, 별지목록 기재부동산, 면적은 58.65제곱미터, 구조 2. 이게 이제
건물 가액을 산정할 때 구조라는 거는 이제 튼튼한 건물이냐, 좀 허름한 건물이냐. 예를 들어서 철골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가장 튼튼하죠. 그 다음에 뭐 경량 철골 쪽, 그 다음에 연화조, 기와집이죠. 그 다음에 목조 슬라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구조에 따라서 튼튼한 집은 비싸다고 보는 거죠. 구조 지수가 있어요. 구조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빌라니까 이거는 그냥 철근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용도는 이제 건물,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그죠? 여러 가지 뭐 공장인지 그 용도를 쓰게 돼. 일이 아마 주거용일 거예요. 지역은 이게 지역은 이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인지 아닌지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왜 표시하냐면 이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16, 이 숫자, 일종의 기호죠. 신축년은 94년, 제곱미터는 가격. 건물 가격에다가 제곱미터를 가격을 곱하죠. 원래 이것만 곱하면 되는데, 이게 구조에 따라서 가감하죠. 용도에 따라서 가감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가감하죠. 뒤에 나오죠. 100분의 30. 그 다음에 2분의 1. 그죠? 이 9분의 1은 상속 지분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은 아마 용도인가? 용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그 정확한 거는 이제 그 표를 보시면 그 목적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매년도 해마다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그 공시지가 산정하는 그 책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사무장 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변호사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좀 배웠는데 요즘 안 해보니까 또 이제 그쵸? 찾아보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처분 이런 식으로 가처분 가압류도 이게 늘상 송무를 많이 하면은 한 달에 몇 개씩 하죠. 가압류도 하고 가처분도 하고 그게 하는 게 일입니다. 근데 송무를 잘 안 하고 뭐 안 하면은 가끔 한번 해보죠. 그렇죠? 저도 지금 가처분 가압류 안 해본 적이 이번에 이제 소송 하나 들어가는데 그거는 파산 채무자 건데 이미 다른 변호사님이 가처분 가압류인가요? 아 가압류구나 해놔서 그건 제가 이제 소송만 수개를 해야 되는데 파산 선고 이후에 제기돼서 무효가 돼서 다시 이제 수개하지 않고 새로 월요일날 들어갑니다.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인지대 송달료 한 3, 40만 원 들어가죠. 제 돈을 일단 내야 됩니다. 가처분이 이제 미리 해놨으니까. 그래서 가처분, 이혼소송 같은 데도 반드시 해놔야죠. 그렇죠? 가처분, 가압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안 사건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죠.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묶어놓고 이제 부인 청구해서 협의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항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